자,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으로 앞에 6작품 분석했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2007학년도에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너희들 입장에서는 좀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일단 수능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접할 기회가 많아서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물론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익숙한 작품을 굳이 아는 작품을 이걸 하자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조건 아래서, 같은 가정 하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시 한 편을 읽고 나서 우리가 꼭 읽어내야 될 주제의식을 어떠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었어야 되는가,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수업이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는 작품이야, 익숙한 작품이야 라는 가정 없이 일단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용학습도 챙겨가긴 하되 너희들의 판단 근거가 옳았는지를 점검하는 수업이 되고, 나의 수업을 그렇게 활용해야 너희들의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과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했는지 그걸 점검하는 수업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일단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볼게. 자, 작품이 그렇게 긴 작품은 아니니까 좀 빠르게 정리해볼게.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여기에 문장 구조를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A 하듯, 뭐뭐 하듯, B하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A 하듯, B하다라는 말, 이 구조와 A와 B는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지. 사실 위의 문장 구조, 아래 문장 구조는 동일한 문장 구조인데, 이렇게 쓰는 어떤 설명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추의 방식이라 그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논리, 동일한 어떤 내용을 이끌어내는 어떤 설명 방식을 우리가 유추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유추의 문장이 쓰인 거야.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산대. 그렇듯이 나도 항상 푸른 하늘이 있대. 자, 어떠한 외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그 외적인 정보를 입히면 되지만, 어떠한 외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흐름만 잡고 그 다음에 그 맥락만 유지하면서 가면 되고, 정확하게 자꾸 문학을 암기하듯이 여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만약에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선생님의 설명이 있든 아니면 보기에 정보가 주어지면 입히면 되는 건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자꾸 암기하듯 접근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어떤 생각과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럼 어찌되었든 유추라고 하는 것은 비유 자체가 원래 그렇듯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푸른 산을 나와 유사하다고 비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흰 구름과 푸른 하늘이 지금 유사하다고 비유를 한 거야. 자, 요 정도만 잡고 보면, 자, 그렇게 푸른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게 숲을 얘기하는 거, 산의 숲, 어떤 나무들, 그렇게 하늘을 향하면서 그 나무들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두 팔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나무의 유사성으로 잡은 거야. 물론 나무는 팔이 없지만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을 어떤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뭔가 뜻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숭고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내가 하늘을 향하면서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자체를 숭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 구체성을 띠고 있기보다는 조금 추상적인 어휘들이 많긴 한데, 여기서 일단은 내가 푸른 하늘을 지니고 그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숭고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왔어. 자, 그리고 조금 더 뒤에 보면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자, 이 두 다리는 나의 다리겠지. 화자의 다리일 거야.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이 부절히 움직인다 할 때 부절이가 뭔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말인데,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그 지구를 밟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둥근 지구에 지금 비록 연약할진 모르지만 두 다리로 지금 디디고 살고 있으니 푸른 산처럼, 자, 또 한 번의 비유가 나와.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자, 그러면 푸른 산이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푸른 산은 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였어. 나와 유사한,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대상처럼 여겼는데, 그렇게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그 자체를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그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숭고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 다리, 두 다리로 둥근 지구를 든든하게 디디고 사는 것 자체를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좀 추상적이긴 해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없다면 이 정도만 판단해도 괜찮아.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게끔 입히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랬어. 그러면 이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뼈에 저릴 만큼 슬픈 생활이란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맥락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이어도 좋대. 지금의 생활이 뼈에 저리도록 슬프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좋다는 얘기인지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자체가 뭔가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가지가 다 다양성 있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지만 슬퍼도 좋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점은 들길.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면 뼈에 저릴 만큼 그렇게 슬픈 생활이나 점은 들길이나 같은 맥락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유사한 맥락 정도로.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 속에서 나는 뭐 할 거냐면 푸른 별을 바라보자 라고 표현했어.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내가 나에게 가장 거룩한 일과이다 라고 했거든. 그 행위를 거룩한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활이 부정적이어도 좋다. 점은 들깨가 같은 부정적인 생활이도 좋은데 나는 그 속에서 푸른 별을 바라볼 거다. 그럼 이 별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겠네, 그지?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 그러니까 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주는 상징적 의미를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을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맥락 속에 쓰였냐에 따라서 별의 이미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별이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건데 빛을 내는 거야. 그런데 해하고 다르게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빛을 내는 존재잖아.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에 어떤 매몰되거나 그 부정적인 것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거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뭔가 그와 반대되는 그리고 그걸 이겨내기 위한 어떤 노력처럼 보이거든. 그걸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모습,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희망적인 모습, 요 정도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별의 이미지를.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생활이 슬퍼도 좋고 점은 들길과 같은 그런 상황에도 좋은데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의지를 다질 거고 나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꼭 이 해석이 맞고 나머지 해석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건 100% 명시적인 규정으로 이런 의미야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라면 그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시구나. 이렇게 읽어내고 난 뒤에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에서 뭐 보기가 주어지든 그렇게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의 내용을 입히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내신이라면 학교 선생님들이 덧붙이는 보충 설명에 그 내용을 자리에 맞게끔 입히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생활이 슬픈 생활 속에서라도 이렇게 푸른 별을 바라보는 그 행위를 내가 거룩한 행위라고, 거룩한 나의 일과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과정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함몰되거나 매몰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그 속에서라도 긍정적인 어떤 인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라도 어떤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다. 이 정도로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시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화자. 자, 화자는 나라고 하는 명시적인 화자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읽어냈던 상황,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 이거는 어떤 대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자 자신의 시인데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 그러면 점은 들길과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생활이 그렇다는 걸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 거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아니면 화자가 직접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그 반응 정보는 우리가 찾아냈던 거에 적어도 뭔가 어떤 자신의 삶을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걸 숭고하다고 표현했고 두 다리로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을 뭔가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적어도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에서도 나는 푸른 별을 바라보겠다. 그것은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희망을 가지겠다. 뭐 요 정도로 읽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과정을, 이 상황을 전체를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뭔가 추상적인 어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졌다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거 묶으면 주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얻어냈던 주제의식은 부정적인 상황. 자, 길어서 좀 줄여서 쓸게. 부정적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고 긍정적인 인식이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 내지는 희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요 정도가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떠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구현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았다는 거. 유추를 포함해서 유추가 어떤 비유가 전제돼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부정적인 상황이다 봤을 때는 지금 상황적인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 푸른 별을 바라보겠다. 그러고 그 자체를 거룩한 일과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와 그 속에서 태도와 관련된 어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시어들. 그거는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어였는데 긍정적인 시어의 대립, 대조적인 시어가 쓰였다는 거야. 이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거고 이 긍정적인 시어는 어떤 그에 대한 반응, 정서라든가 태도에 연관이 있었던 시였다. 자, 그리고 감정을 다소 좀 직설적으로 나타낸 거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상징적인 것도 뭐 우리가 푸른 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희망이다 내지는 그 극복 의지다 뭐 이런 상징적인 시어까지도 우리가 뭐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어떤 작품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실제 너희들 시험에서 주어졌던 보기 내용인데 우리가 항상 보기와 관련된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라, 윗글을 감상해라 이렇게 발문이 달리거든. 그러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참고하라 했으니까 원래 이 보기는 먼저 봤다면 훨씬 작품 독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의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보기에서 어떤 이 출제자가 던지는 관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 중요해. 근데 일단 내가 이걸 항상 늘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에 보여주는 건 이 보기가 정말 필요했었냐 필요하지 않았었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는 것보다 나중에 보여주면 아, 이 보기가 정말로 필요했었던 보기였구나 라고 하는 게 더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뒤에 보여주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주어졌던 보기였는데 한번 봐보면 들길에 서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자,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마주하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 자연과 마주한 건 상황적인 거고 그 속에서 기쁨을 가졌다는 건 어떤 정서와 관련된 정보였어. 이럴 뿐만 아니라 자, 더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자, 숭고하면서도 거룩한 이상을 지향한다. 이것도 반응에 관련된 정보지. 자, 당대의 어두운 역사. 이 당대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자연물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자, 너희들이 지금 보면서도 또 한 번 느꼈겠지만 일제강점기, 어두운 역사 이건 전부 다 상황에 대한 정보. 그 속에서 자, 어떤 기쁨이라든가 내지는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을 지향했다라든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희망과 의지를 가졌다. 이건 전부 다 반응에 대한 정보였어. 그러면 이 보기도 너희들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 반응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주어졌던 거였어. 출제자는 맞았다 틀렸다의 정확한 근거를 내기 위해 관점을 제시하지만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내용들은 너희들이 얻어낼 수 있는,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라고 했었고 이 정보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이 시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정보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 이 보기는 안 읽어도 되는 보기구나. 이 보기는 그냥 먼저 보는 것이 비추였던 그런 보기구나. 그런 보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상황과 반응이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인데 그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요소들인데 그 정보를 이미 보기에서 이 짧은 보기 안에 잔뜩 주어졌어. 그럼 너희가 만약에 이 보기를 먼저 봤다면 작품의 독해가 훨씬 더 수월했겠지. 자,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항상 늘 시험에서 주어졌던 보기 하나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오늘도 7번째 시간이지만 나는 어쨌든 이 시간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자, 내용적인 요소의 어떤 내용 학습은 부차적으로 가져가되 너희들이 판단했던 어떤 요소들 너희들이 아, 이것이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소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수업이 계속 거듭 이어져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같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향상되는 것이 내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 수업의 보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또 새로운 작품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